여러분, 이 영상은 자극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정치인도 학자도 아닌 40년간 예언 사역을 해온 한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의 하늘이 변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크리스탈. 뉴욕에서 수십 년간 수많은 국가와 사람들의 변화를 예고해온 인물입니다. 그녀가 본 환상 속에서 세대의 비행기가 거의 동시에 한반도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 비행기들이 착륙하는 순간 이 땅 위에는 따뜻한 빛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적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빛이 오기 전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것을 정치로 생각합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말한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 정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왜 하필 세대의 비행기인지, 왜 지금 이 시점인지, 그리고 이 예언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읽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크리스탈.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예언 공동체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해 66살인 그녀는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며 사람들은 그녀를 신성한 진리의 전령이라 부릅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예언자였습니다.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곁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70년대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예언운동의 한가운데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단순히 어머니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현대인의 언어로 영적 진리를 전하는 독특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에스더의 가르침에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땅에서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둘은 언제나 함께 흐릅니다. 이것이 40년 넘게 그녀가 품어온 확신입니다. 그런 에스더가 2000년대 초반부터 유독 한 나라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특별히 선택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안에 한국의 미래가 반복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019년, 그녀는 구체적인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잊혀져 가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영적 갈망이 깊어지고 기도 모임과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탄절, 그녀에게 전례 없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환상보다도 강렬하고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탄절 아침 한국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 위로 무언가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장면을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밤에 비유했습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하늘의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을 바꿀 소식이 조용히 도착했던 그 거룩한 밤, 한국에도 그와 같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본 하늘에는 별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세대의 비행기였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동시에 날아오는 세대의 비행기. 착륙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따뜻하고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무엇을 싣고 온 것일까요? 왜 하필 세대일까요? 그리고 그 빛은 한국 땅에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에스더가 본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넓은 하늘 저편에서 세대의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가까워집니다. 세대 모두 한반도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착륙합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비행기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그 순간 에스더는 숨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문 안쪽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갑거나 날카로운 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밝았습니다. 그 빛이 활주로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감싸 안는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장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각각의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진주문을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에스더가 본 세 대의 비행기는 바로 그 진주문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비행기가 한국 땅에 하나의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열어준 문은 의로운 부의 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본 것은 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부패한 자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재산이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세워집니다. 어떤 경제입니까? 나눔 위에 세워진 경제입니다. 공정함이 기초가 되는 경제입니다. 소수의 탐욕이 아니라 모두의 정직한 노력이 보상받는 체계입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약자를 착취해서 부를 쌓는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행기가 한국에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는 의로운 권력의 문을 열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켜본 권력은 대부분 추악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던 약속은 당선되는 순간 잊혀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과 측근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껴왔습니까? 그러나 에스더가 본 새로운 권력은 본질부터 다릅니다. 권력이 섬김의 도구로 변화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힘이 됩니다. 도덕과 양심이 정치의 기준이 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세 번째 비행기가 가져온 것은 진정한 명성입니다. SFTEKIO 가요 그레. 이것은 영적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 이미지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실체 없는 포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미디어는 진실보다 자극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정직한 사람보다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에스더는 이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선언합니다. 앞으로 명성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직함이 척도가 됩니다. 진정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꾸며낸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민족의 영적 의식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제의 변화, 정치의 변화, 영적 각성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했습니다. 바이올린만 연주해서는 교향곡이 되지 않습니다. 첼로만 울려서도 안 됩니다. 모든 악기가 함께 소리를 낼 때 비로소 하나의 위대한 곡이 완성됩니다. 한국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정치, 영성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거듭 강조한 핵심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으로 강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로 힘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도덕적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늘이 부여하신 부드러우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힘이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선명해집니다. 에스더의 예언에도 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의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정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세력의 제거입니다. 붉은 세력,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정 정당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좌파나 우파 같은 이념적 구분이 머릿속을 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크리스탈이 말하는 붉은 세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에서 붉은색은 어떤 정당의 상징도 아니었다고, 진보나 보수 같은 정치적 진영을 가리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여기서 주홍색, 붉은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불순함을 나타냅니다. 하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 감추고 싶은 악한 것들이 바로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본 붉은 세력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패한 관료들입니다. 국민을 섬기겠다고 자리에 앉아놓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언론입니다. 진실보다 자극을 선택하고 돈을 받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입니다. 인권을 짓밟는 기업들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법을 피해가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입니다. 선거 때는 달콤한 약속을 늘어놓고 당선되면 그 약속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보에도 있고 보수에도 있습니다.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입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이 붉은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뿌리째 뽑혀나갈 것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더가 본 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꾸준히, 그리고 가차없이 이어집니다. 에스더는 이 과정을 촛불에 비유했습니다. 캄캄한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촛불 하나를 밉니다. 작은 빛이지만 주변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 빛 아래서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촛불이 켜집니다. 또 하나가 켜집니다. 촛불이 늘어날수록 어둠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숨을 곳이 사라집니다. 결국 방 전체가 환해지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촛불이 켜집니다. 숨겨진 비리가 드러납니다. 언론계에서 촛불이 켜집니다. 조작된 기사들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재계에서 촛불이 켜집니다. 불법으로 쌓은 부가 햇빛 아래 노출됩니다. 아무것도 숨겨진 채로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납니다.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붉은 세력의 제거는 한국이 건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깨끗해진 땅이 남습니다.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됩니다. 에스더의 예언은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표면을 정리하는 이야기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뿌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환상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한국의 땅속을 보았습니다. 표면 아래로 뿌리들이 뻗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태풍이 불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다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서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뿌리 얕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외래 이념의 바람에 흔들려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이 밀려들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절제 없는 자본주의가 휩쓸었습니다. 서구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본래의 것들이 잊혀져 갔습니다.
물론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자기 뿌리를 잃어버린 채 남의 것만 셋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됩니다. 에스더가 본 환상은 이 흔들림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뿌리가 다시 깊어집니다. 이 땅 고유의 영성이 되살아납니다.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마음속에 흐르던 지혜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보가 아니라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현대의 언어와 방식으로 전통의 깊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이 조화를 이루어 더 단단한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언제 시작됩니까? 에스더는 구체적인 시기를 보았습니다. 내년 봄입니다. 3월과 4월,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긴 겨울이 끝나고 얼어붙은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에스더는 한국이 오랜 영적 겨울을 지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끝나갑니다. 내년 봄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3월에는 영적 지도자들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개신교 목사들, 불교 스님들, 천주교 신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함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도덕적 재건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나라의 양심을 다시 세우자는 외침을 함께 냅니다. 서로 다른 신앙을 가졌지만 한국의 영적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종교 간의 갈등과 경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온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4월에는 변화의 방향이 바뀝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움직입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으로 새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기업인들이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경쟁보다 배려가 먼저 떠오르는 사회가 됩니다. 거창한 법률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가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나라 전체의 공기가 바뀝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봄이 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장면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한국은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 정체성을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색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색에는 이 나라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이 두 색은 한국 사회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뉴스를 켜면 파란색 진영과 빨간색 진영이 충돌하는 장면이 매일같이 흘러나옵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가 두 색으로 나뉩니다. 가족 모임에서조차 어느 색 편이냐를 두고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정치에서 눈을 떼고 이 색들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과거와 연결된 색입니다. 안정을 상징합니다. 깊이를 나타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서 이어져 온 유교적 지혜가 이 색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미래를 향한 색입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혁신을 꿈꿉니다.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세우려는 용기가 이 색 안에 담겨 있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색입니다. 두 색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두 색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둘이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란색과 빨간색은 충돌해왔습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서로를 부정해왔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게임을 끝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힘을 잃었습니다. 서로 싸우느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발전이 아닌 분열에 소모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년 파란색과 빨간색이 더 이상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색이 섞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하나가 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됩니까? 보라색입니다. 에스더는 한국이 보라색 나라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라색이 왜 중요합니까? 역사 속에서 보라색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보라색은 왕의 색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보라색 염료는 극히 귀했습니다. 황제와 왕만이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동시에 보라색은 제사장의 색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색이었습니다. 거룩함과 신비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이 보라색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정신적 깊이로 존경받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과 영혼이 조화를 이룬 사회를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라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치가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비전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갑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협력합니다. 한쪽만 옳다고 우기는 시대가 끝납니다. 경제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전통 산업의 안정성과 첨단 기술의 혁신이 손을 잡습니다. 오래된 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급격한 변화에 충격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문화가 보라색으로 꼽힙니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국 문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뿌리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각이 어우러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창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사회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답을 제시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름이 분열이 아니라 풍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본 보라색 한국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깊어지고 붉은 세력은 정화되고 봄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그 모든 것이 보라색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에스더는 그 날짜까지 보았습니다. 내년 성탄절입니다. 에스더는 그날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때 한반도 위로 신비로운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닌 그 둘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보랏빛이 하늘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변화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3월에 영적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도덕적 재건을 선언합니다. 4월에 시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일상의 언어와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름 동안 그 씨앗이 자랍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붉은 세력은 하나씩 드러나 정화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서서히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말, 성탄절 아침에 열매가 맺힙니다. 보라색 한국이 완성됩니다. 에스더는 이 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에스더가 본 환상에서 한국도 그와 같은 거룩한 탄생을 경험합니다. 나라 전체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낡은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지켜봅니다. 중국이 봅니다. 거대한 이웃 나라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시합니다. 일본이 봅니다. 오랜 역사를 공유해온 나라가 이 변화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북녘 땅도 봅니다. 같은 민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라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분열을 극복한 나라를 봅니다. 부패를 정화한 나라를 봅니다. 물질과 영혼이 조화를 이룬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저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한국이 등불이 됩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본 내년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적은 마법이 아닙니다. 밖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안에서 피어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더는 말합니다. 기적은 각 개인의 가슴에서 꽃핀다고. 아무리 하늘이 좋은 씨앗을 내려보내도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어도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뿌리를 준비하라고. 자신의 기초를 점검하라고.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희망을 놓지 말라고. 아무리 어두운 밤도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세계 조화를 받아들이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파란색도 빨간색도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 예언이 현실이 될지 여부는 하늘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심,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겠다는 다짐,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다는 사랑, 이것들이 모일 때 예언은 성취됩니다. 에스더 크리스탈이 본 보라색 한국은 먼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색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에스더 크리스탈의 영적 체험에 기반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한 예언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능성과 희망의 비전입니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별력과 신앙에 따라 이 내용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